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늦었지만 2023년 올해의 책을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처음 목록을 만들 땐 15권이었는데요. 오늘은 4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책들은 차차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이스라 작가의 끝내주는 인생입니다. 이 책은 12월에 읽었으니 지난해 마지막으로 완독한 책이에요. 제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침이 많아서 힘들어하던 시기였는데요. 사업 마무리 단계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와 있었어요. 출퇴근길에 읽었던 이 책이 저에겐 작은 위안이 되었고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 작가는 워낙 핫한 작가라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서적으로 도킹이 되는 지점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책 속에 담긴 이스라 작가의 시선과 문체나 따뜻함과 발랄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 작가가 정말 좋은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도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 지금의 남편이 된 이원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처음 연인이 되기 전 시애틀에 사는 이원 시인을 영어 중과외 선생님으로 만나서의 에피소드와 마지막에 맺은 말에 이원 시인에 대해 언급하는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이원 시인의 사진 에세이를 포함해 24개의 단편으로 구성됩니다. 좋은 글에는 독특한 소재가 아니라 좋은 시선과 좋은 문장이 필요한데요. 이스라 작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마음 따뜻하고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잘 엮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하게 읽히면서도 진부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동글동글하게 살아있는 글로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에 편안하고 뭉클한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시도록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사랑은 기꺼이 귀찮고 싶은 마음이야. 나에게 사랑은 여러 얼굴을 보는 일이야. 사랑한다면 그 모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부지런해지고 강해져야 해. 아프게 배운 건 잘 잊히지 않아. 늑대와 고양이의 죽음에서 배운 것들. 이 배움은 고개를 들어 너를 바라보게 해. 동물들의 각별한 형제인 너, 강하고 약한 너, 결점투성이인 너,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너, 너무나 유한한 너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 나중에 아프더라도 지금은 힘껏 그래야지.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최고의 나야. 고통과 환희가 하나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듯이 비와 천둥의 소리를 이기며 춤추듯이 무덤가에 새로운 꽃을 또 심듯이 생을 살고 싶어.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할 때는 꿋꿋하고 밝은 모습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제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버거웠어요. 일이 버거웠던 건 아닌데 일을 둘러싼 주변이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 업무 시간을 버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던 기간이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에서 서로가 힘을 얻고 또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시 나아가는 순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스라 작가는 그걸 정말 위트 있고 매끄럽게 엮어가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제일 위로가 되었던 꼭지는 마감을 감당하는 이에게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 아세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메이저리그 만년 최하위에 있던 구단이 경제학을 전공한 빌리빈 단장을 영입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단을 회생시켜가는 영화입니다. 한국에는 비슷한 영화로 스토브리그가 있죠. 이 영화 머니볼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타자인 저스티가 일루수인 해티버그에게 묻습니다. 뭐가 제일 겁나? 공이 내 쪽으로 오는 거. 이게 일루수의 대답입니다.
1루수는 공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잖아요.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저스티에게 1루수인 헤티버그는 웃음기 없이 말해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팟캐스트에서 정희진 선생님이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죠. 제가 이 장면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들으며 이스라 작가는 벼랑간 가슴이 미어지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울면서 돌아왔대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직업이든 공부든 생계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회피할 수 없는 일. 회피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일루수한테 공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써야만 하는데 자신이 없는 원고를 마주할 때면 서툰 수영 실력으로 파도에 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놀랐다. 이 사람도 무서워한다는 것에, 잘해야만 하는 소중한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에, 선생님에게도 글쓰기가 그런 공이라는 사실이 무지막지한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약간 느슨한 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삶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각자 상황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세상에 묻은 일루수한테 마음을 조금 보내주는 거죠. 마음을 조금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알고 보면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일루수다. 나는 동파 방지를 위해 아주 살짝만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또다시 칼럼 마감일이다. 공이 내 쪽으로 오고 있다. 다가오는 공을 본다.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를 모아 글을 쓴다. 내 원고가 물질이라고 믿으면서 역시나 자기 삶을 감당 중일 독자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첫 문장을 적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알고 보면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일루수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시기에 넉마 같은 마음으로 매일 출근을 했고 그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감당할 용기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은 끝내주는 인생입니다. 천상병 시인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아시다시피 현대사를 관통하는 아픔을 겪은 분이에요. 간첩 활동으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그의 시가 참 아름답다는 게 이 시가 주는 울림인 것 같아요. 각자가 자신의 버거운 삶을 감당하고 있지만 끝내주는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반짝임이 우리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2023년이 참 감당이 안 되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시작하며 2023년도 의미 있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올해의 책, 첫 책을 어떤 책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록을 쭉 적어가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그런 위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내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과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책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저의 사랑하는 고양이 태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리고 한 달쯤 저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조금 비일상적인 일상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태호를 뿌려준 호수에 가서 태호에게 인사하고 카페에 가서 글을 쓰고 책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저의 오전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그때 제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결국 이별과 관련한 책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정지아 작가의 자전소설인데요.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죽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간의 장례식장에 여러 사람들이 조문을 오면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아버지의 삶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버지가 빨치산이고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너무나 진통하며 고생을 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화자의 시선에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행동이나 따뜻한 면모들도 비웃듯이 이야기하며 우스꽝스럽게 풀어갑니다. 이 과정이 글맛이 있어서 되게 코믹하고 유머 있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먹먹하게 울음이 차오르고 많은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 마케터이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과 유시민 작가의 추천을 힘입고 이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읽으면서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 인물의 캐릭터, 그리고 책이 가지는 메시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완성도 높은 소설이에요. 그 책의 에피소드 중에 박 선생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박 선생의 형은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지리산에서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요. 박 선생은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 지리산에 파견됩니다. 겨울 내내 치열한 대공세에서 아버지는 살아남게 되는데 아버지의 부대원 중 하나가 그 전투식량 박스 하나를 발견해서 와요. 그런데 그 속에 박 선생의 편지가 들어있던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상욱인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우형, 복래누이, 상우가 총을 쏠 때마다 손이 떨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네. 총구를 하늘로 겨눠도 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내 총알에 누군가 죽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 누구도 내 총에 죽는 일만 없기를 날마다 기도한다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게. 살아서, 꼭 살아서 다시 만나세. 불행하게도 아버지만 살아남아서 박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박 선생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총알이 형과 누이와 친구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군의 말뚝을 박아요. 남부 군인으로 빨치산 형제 자매와 마주섰던 사람이 군의 말뚝을 박죠. 그리고 예편한 뒤에는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교련 선생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보죠. 답답했던 아버지는 박 선생에게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교련 선생이 뭐냐, 죽은 너의 형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박 선생이 느닷없이 눈물을 쏟으며 말해요. 상우가 너 하염없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냐. 저도 이 부분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는데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사람의 속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그 삶의 무게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이 뒷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속갯말 감추는 법 없는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쏘아붙였더니 어느 날 박 선생이 느닷없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상우가 너 하염없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냐.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고 박 선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먹은 소주가 죄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 같았다고. 생전 처음 취했던 아버지가 비틀비틀 내 몸에 기대 걸으며 해준 말이다. 고이 겨울이었다.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사는 이에게 하염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 여린 감수성에 새겨진 무늬는 세월 속에 더욱 또렷해져 나는 간혹 하염없다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아직도 나는 박 선생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하염없이 남은 인생을 견디고 있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친구의 하염없는 인생이 불쑥불쑥 내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처음에 화자는 아버지에 대해 우스꽝스럽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이상이라고 믿는 신념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허무한 결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생을 걸고 한 투쟁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만 좋아서 계속 이용당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말을 하며 호구가 되는 걸 자처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독자는 읽을수록 알게 돼요.
아버지는 결코 우스운 사람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도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가 얼마나 산 같은 사람이고 그 삶의 증거로 장례식장에 오는 조문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 지점이 이 책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연민이나 구구절절한 추앙 없이 온전히 독자에게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그리고 그 시절을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애도를 완성해냅니다. 읽을수록 이 책이 정말 잘 써진 책이고 또 허구가 아닌 이야기들일 거라는 게 되려 안타깝고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화자가 아닌 작가 자신에게도 애증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연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 먹먹해요. 저는 또 태호를 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입해서 읽게 됐죠. 마지막에 작가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 아버지 18번이었다. 그 말 받아들이고 보니 세상이 이리 아름답다. 진작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다. 아버지 딸 참 오래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환갑 전에 알기는 했으니 쭉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딸을 대장부의 몸으로 낳아주신 것도 하위 상의 인물로 낳아주신 것도 다 이해할 터이니 그간의 오만을, 무례를, 어리석음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기도 하는 이 쉬운 말을 환갑 목전에 두고 아버지 가고 난 이제야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게 아버지 딸인걸. 이 못난 딸이 이 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이게 책 내용이 생각나서 읽다가 좀 울컥했는데, 장례를 치른다는 건 3일의 여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했던 태호를 여전히 보내는 과정이고요. 제 삶과 꿈에 있어 너무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최근에 영면에 드셔서 그분에 대한 애도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도 해요. 바로 서경식 선생님인데요. 사랑했던 이들을 보내는 여정이 저에게도 글쓰기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의 산을 또 하나 넘어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기도 듣고 싶습니다. 읽으신 분들 댓글로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2023년 올해의 책 두 번째 책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였습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산 같은 삶을 애도하는 빨치산 딸의 굳건한 연서. 세 번째 책은 배수아 작가의 작별들 순간들입니다. 너무 황홀하게 읽었던 에세이예요. 이 책의 배경은 베를린 시골의 오두막입니다. 이곳은 일상과 동떨어져서 은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배수아 작가는 베를린 인근 한 시골 마을의 정원 딸린 오두막을 15년 동안 오가며 글을 씁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힘이 한몫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2023년 초에 읽었는데 정말 홀린 듯이 읽으면서 책장을 다 덮기도 전에 예감했어요. 아, 이건 올해의 책이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탐닉하는 이유가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을 이겨내며 깊이를 가진 것들이 발산하는 미학을 사랑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책도 제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듬뿍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주는 힘, 그리고 문장으로 유력하게 발산하는 공감각적인 감각들이 있고요.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부침에서 벗어나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의 오두막에서 혼자 방해받지 않고 글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글쓰기 수업할 때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많이 필사를 시킵니다. 이 책을 수강생 분께 추천해 드렸는데 좋은 문장을 받아 적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발췌 자체가 방대해졌대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마음에 와닿은 문장들을 받아 적다 보면 보통 10줄 안쪽에 한 단락으로 끝나는데 이 책은 몇 페이지를 다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읽으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문장들이 너무나 풍성한 그런 책입니다. 장면이 그려지면서 밀도 있는 사유가 담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5월의 정원은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꿈이다. 한여름의 정원은 어떤 격렬함의 구현이다. 그러나 가장 신비한 것은 겨울의 정원이라고 나는 말한다. 겨울의 정원을 책으로 비유한다면 모든 일을 위한 것은 아닌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제가 썼다면 나는 5월의 정원보다 겨울의 정원을 좋아한다. 겨울이 가진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제 표현과는 격차가 너무 크고 밀도 있고 풍성한 거예요.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장면 장면을 묘사하는 밀도 있는 힘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개발 범위가 30종 정도 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PM으로 일했어요. 하면서 조금 불행했어요. 그 이유는 저라는 사람이 가진 기질 자체가 천천히 충분히 들여다보며 각각을 만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종수를 개발하며 소통하기 때문에 저를 들여다볼 시간도, 각각의 협업자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저는 영혼이 닳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마치 저의 로망 같았어요. 베를린 서가 주인과 화자가 머물렀던 여름 정원 오두막과 겨울의 오두막, 그리고 책을 짊어지고 떠나는 여행, 헌책방에서 책을 사고 자신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소음과 고통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와 만나며 밀도 있는 작가들의 책을 아주 천천히 여러 번 읽는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너무 간절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책은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작가님이 그려내는 풍경이 황홀하게 아름다워서 저는 이 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세상의 고통에서 동떨어진 마법적인 장소들, 그곳에서 만난 작별들, 순간들. 네 번째 책은 알마에서 나온 희곡집 소프루입니다. 이 책은 저의 사적인 절친 신유진 작가님이 번역을 한 책이기도 한데요. 2023년 저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에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첼리스트 홍진호 님이 운영하는 진호의 책방 낭독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 책을 낭독했는데 진호 님과 차완희 기타리스트 그리고 번역자이신 신유진 작가님이 함께한 낭독회였어요. 하나의 연극을 보는 듯한 구성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제가 믿고 듣는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 그리고 소프루의 밀도 있는 문장들이 낭독에 적절하게 배치돼서 시공간을 초월한 꿈을 꾸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첼리스트와 유진 언니가 같이 무대에 있고 제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동료가 있고 옆 자리에 좋아하는 또 다른 작가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데 와중에 음악과 문장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극 F가 돼서 감상을 했어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희곡집 소프루가 가지는 콘텐츠의 힘이 단단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루는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이자 극작가 티아고 호드리게스의 희곡집입니다. 2023년에 알마에서 출간된 이 책에는 소프루와 그녀가 죽는 방식 두 편의 희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프루는 폐허가 된 극장에 사는 프롬포터를 주인공으로 새로운 연극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 희곡에는 잊혀가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폐허가 되어가는 극장, 프롬포터라는 직업, 그리고 사라져간 배우들. 티아고 호드리게스는 사라지고 잊혀가는 소재들을 통해 연극과 잊혀가는 것들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기억, 헌신, 죽지 않는 것,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떠올렸습니다. 티아고 호드리게스는 그런 말을 해요. 연극은 망각에 저항하는 것, 기억을 위한 그릇이다. 티아고 호드리게스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리스본 도나마리아 2세 국립극장의
최연소 예술감독으로 활약합니다. 프롬프터는 유럽 연극 무대나 오페라 극장에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직업이지만 거의 멸종위기에 처한 직업이에요. 티아고 호드리게스는 40년 넘게 리스본 도나마리아 2세 국립극장에서 일해온 현역 프롬프터 크리스티나 비달을 실제로 무대 위에 등장시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극을 올립니다. 이 연극의 제목인 소프르는 포르투갈어로 숨을 의미하는데요. 연극에서 프롬프터의 역할은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작게 읊어주며 연극의 호흡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극의 숨을 불어넣으며 배우가 대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헌신하며 40년 이상 헌신한 인물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티아고 호드리게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쓰고 싶었다고 말해요. 무대 위에서 빛을 받는 배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 연극을 기획하고 끌고 가는 연출가와 무대 뒤의 사람들이죠. 나는 보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무대 위 조명이 비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소중한 창백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읽어드린 장면은 프롬프터의 대사인데요. 프롬프터는 자신의 극장의 기억이나 심장 또는 허파가 된 것처럼 오래된 텅 빈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요. 폐허가 된 극장의 예술감독은 40년 넘게 이 극장에서 일한 프롬프터에게 새로운 연극을 함께 올리자고 이야기합니다. 프롬프터를 주인공으로 연극을 만들려고 하는 예술감독과 자신의 존재나 이야기는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프롬프터.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9잔의 커피를 마시고 5시간이나 그녀를 설득하며 시작되는 예술감독과 프롬프터의 대화 속에서 소프르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프롬프터, 당신을 말하고 싶어요. 프롬프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프롬프터인 당신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게 대사를 알려주고 그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고를 다루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구조되어 이야기요. 나는 당신을 위한 연극을 쓸 거예요. 5살 때 처음 연극을 보러 왔던 프롬프터의 회상 장면에서 프롬프터는 박스에 몸을 숨기고 배우들을 보기 위해 까치발을 하고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리고 그러자 그 시절 현역 프롬프터가 속삭입니다. 파멸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프롬프터가 속삭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문장은 헨리 왕을 연기한 배우가 파멸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대사를 말할 때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5살 프롬프터에게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프롬프터가 5살 때 처음 연극을 만난 장면부터 프롬프터의 본연의 역할을 잊을 만큼 가장 아름다웠던 무대 위의 정점의 순간까지 프롬프터와 예술감독의 대화와 기억 속 무대 위에 극을 오가며 소프르의 아름답고 고유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한 분야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는 건 긴 시간 일에서 희로애락을 감당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속의 전 예술감독은 의사로부터 폐암을 선고받지만 공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업과 노고가 들어간 줄 아냐며 당장의 치료를 유예하고 동생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듣고도 배우는 무대 위에 올라 언니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즈메네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극장의 기억과 심장과 허파인 프롬프터는 44년의 시간 속에 그녀가 작업한 작품의 대사와 움직임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선 각자의 고유한 사연이 드러나지 않고 무대 위에서의 이야기만이 빛납니다. 연극은 한시적이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죠. 그 한시적인 순간을 위해 연극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리고 끝이 다가오는 시점에 소프르는 인물들의 처음과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이 여정이 하나의 예술처럼 깊고 파도처럼 출렁이고 인생처럼 다채로웠습니다. 극 속에 등장하는 니나 시몬의 와일드 이즈 더 윈드를 앞서 말한 낭독회에서 진호님의 연주로 처음 들었는데요. 이 책이 저에게 특별해지면서
예술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음처럼 다가왔어요. 대체로 모든 일과 만남에는 끝과 시작이 있습니다.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나 일에서의 저의 헌신은 그냥 증발해버리고 냉정한 결과만 남는 일들도 겪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 일과 사랑은 인생 자체이고 저의 헌신은 보상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이 되었어요.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씬을 책임지듯 하나의 배역이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때때로 나의 극의 프롬포터가 되어 연극의 숨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차분히 무대와 장면, 대사와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이란 무대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맡았던 일에서 저는 마치 프롬포터나 스토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스토너는 오른쪽 상단의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고독하고 무거웠고 견딤으로써 그 시간을 돌파해 나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엇을 배웠냐면 인생에서는 그런 역할도 있다.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을 통과하며 읽은 이 소프르의 독백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출근길에 이 책을 읽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이 책의 의미가 확 밀려와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을 견디며 가만히 마음을 다독여야 했어요. 폐허가 된 극장에서 끝을 이야기하는 이 무대에서 각자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여정이 다시 출발선에 선 제게 용기를 줍니다. 견딤으로써 나아가는 고독한 여정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책을 덮고 저는 다시 출발선에 서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술감독의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지 않기, 무엇보다 죽지 않기, 살아가기. 비극의 도입부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처럼 신중하고 상냥하게 진단을 내리는 의사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삶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기.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의심했을 때조차도 옳았다. 우리는 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또 말 사이에 둔 침묵을 침묵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그것에 의심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의심 속에서도 살아가기. 죽음에 대한 생각에 직면할 때 우리가 삶에 속해야 하는 이유인 미래의 신비를 다시 확인하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합류할 것이라고 희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곳을 알려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지지 말고 무력한 패배자가 되어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죽음의 상냥한 초대장을 거절할 줄 알기. 죽음을 밀어내고 세상을 보러 떠나기. 방랑자가 되어 산 너머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밤의 끝을 향해 여행하기. 어쩌면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변화시킬 때까지, 아니 절대 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에 의해 패배자가 되기. 무엇보다 죽지 않을 것. 이렇게 해서 2023년 저의 올해의 책 4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2월이 무탈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